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뒤로는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겨울이면 매섭고 차가운 북풍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마을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여름이면 짙은 녹음이 우거져 한낮에도 매미 소리만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는 그런 조용하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대대로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오며 척박한 땅을 일구어 근근히 살아가는 순박한 농사꾼들이었는데, 그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마을의 잦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실은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나무꾼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뼈대가 굵고 기골이 장대하여 어릴 적부터 황소 같은 힘을 자랑했지만 어딘가 모자란 듯 언제나 실실 웃고 다니는 탓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칠성이라 부르기보다는 바보 칠성이라 부르며 은근히 낮잡아 보곤 했습니다. 칠성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마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흙집에서 홀로 지내며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터에 내다 팔거나 마을 사람들의 땔감을 마련해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짊어지기 힘들어하는 무거운 짐도 번쩍번쩍 들어 올릴 만큼 천하장사였지만 그 힘을 남을 해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오로지 남을 돕거나 묵묵히 일하는 데에만 썼기에 사람들은 그를 이용하기 좋아했습니다. 마을의 누군가가 무거운 돌을 옮겨야 하거나 집을 수리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칠성이를 불렀고, 그는 그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 비지땀을 흘리며 일을 거들어 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밥 한 끼보다는 식은 밥덩이 하나나 핀잔 섞인 농담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칠성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고맙구만요, 잘 먹겠구만요 하며 넙죽 인사를 하고는 바보처럼 허허 웃으며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산과들의 풀들이 누렇게 말라가고 저녁바람에 스산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 칠성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 겨울을 날 땔감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짧아져 산 그림자가 일찍부터 골짜기를 덮기 시작하자 칠성이는 서둘러지게 가득 참나무 장작을 층층이 쌓아 올리고는 깻넝쿨로 단단히 묶어 짊어졌는데 그 높이가 마치 작은 산 하나를 등에 진 것처럼 거대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나무짐을 지고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파른 산길을 성큼성큼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땅이 묵직하게 울리는 듯했고 거친 숨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산새들도 잠자리를 찾아 둥지로 돌아가는 고요한 시간, 숲속에는 오직 칠성이의 발자국 소리와 지게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구수한 밤 냄새가 허기진 칠성이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며 입맛을 다셨지만 오늘은 집에 가서 찬물에 마른 보리밥이나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안길로 들어서자 동네 아이들이 칠성이를 보고는 바보 칠성이 나무해온다 하며 졸졸 따라다니며 놀려댔지만 칠성이는 아이들을 향해 눈을 흘기기는커녕 도리어 싱글벙글 웃으며 그래, 날이 추우니 어여들 들어가라 하고 손을 휘휘 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평상에 앉아 담배를 태우다가 칠성이를 보며 어이 칠성이 오늘도 한 짐 가득 해왔구만. 힘하나는 장사야 장사 하고 칭찬인지 조롱인지 모를 말을 건넸고 칠성이는 그 말에도 그저 꾸벅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며 지나갔습니다. 마을을 가로질러 자신의 집으로 가려면 마을 가장 구석진 곳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민씨네 집 앞을 지나야만 했는데 민씨는 몇 해 전 남편을 병으로 잃고
어린 아들과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젊은 과부였습니다. 민 씨네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낡은 초가집으로 울타리는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여 한눈에 보아도 형편이 넉넉지 않음을 알 수 있었지만 민 씨는 남의 밭일이며 바느질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민 씨를 안타깝게 여기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과부 팔자가 사납다느니 하며 수군거리는 일이 많았기에 민 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로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민 씨가 안쓰러워 가끔 몰래 그녀의 집마당에 땔감을 던져놓고 오거나 물동이를 채워놓기도 했지만 내색을 하면 혹여나 민 씨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저 모른 척하며 지나다니곤 했습니다. 그날도 칠성이는 민 씨네 집 앞을 지나며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없을까 슬쩍 곁눈질로 낡은 살인문을 쳐다보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사위가 분간이 잘 안 되는 시각이었고 찬바람이 판마당을 휩쓸고 지나가며 마른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쓸쓸한 풍경이 칠성이의 마음을 왠지 모르게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그 집에서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낯선 사람의 거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칠성이는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던 길을 계속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않아 다시금 이년아 돈을 안 갚으면 집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고요한 저녁 공기를 찢으며 들려왔고 그 소리에 놀란 칠성이는 우뚝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칠성이는 등에 진 거대한 나무찜의 무게도 잊은 채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웠는데 고함 소리에 이어 민 씨의 애원하는 듯한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대감님. 날이 풀리면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발 아이가 자고 있어요. 민 씨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칠성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고 그저 바보처럼 웃기만 하던 그였지만 힘없는 여인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단순하고 우직한 정의감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거친 손으로 자신의 뒷머리를 극적였지만 집안에서 들려오는 시끄럽다. 당장 문서 내놓지 못해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지게를 길가에 조심스레 내려놓을 새도 없이 짐을 진 채로 성큼성큼 민씨네 집 살인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성난 곰이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칠성이의 발자국 소리가 쿵쿵거리며 땅을 울리자 마당에 있던 개 한 마리가 짖을 법도 했건만 칠성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심상치 않은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집안의 살벌한 분위기에 눌린 탓인지 쥐 죽은 듯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살인문은 이미 누군가 발로 걷어차 열어젖힌 듯 반쯤 부서져 덜렁거리고 있었고 칠성이는 그 틈으로 마당 안을 들여다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어스름한 달빛 아래 마당 한가운데에는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 하나와 그 뒤에 험상궂게 생긴 장정 2명이 서 있었고 그들 앞에는 민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갓을 쓴 사내는 마을에서도 악독하기로 소문난 고리대금업자 최부자였는데 그는 돈 몇 푼 빌려주고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붙여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는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최부자는 손에 든 지팡이로 민 씨가 말려놓은 시래기들을 툭툭 치며 흐트려 놓더니 급기야는 지팡이를 들어 민 씨를 위협하는 시몇을 하며 윽박질렀습니다. 네, 남편이 죽기 전에 빌려간 돈이 이자에 이자가 붙어 이제는 네가 평생을 일해도 못 갚을 지경이다. 당장 이 집문서라도 내놓지 않으면 내 놈들을 시켜 집안 살림을 몽땅 드러내고
너희 모자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테다. 최 부자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뼈까지 시리게 할 만큼 냉혹했고 민 씨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험상궂은 장정들이 낄낄거리며 민 씨의 낡은 살림살이들을 발로 툭툭 건드리는 모습은 칠성이의 주먹을 부들부들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이 지금 나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 무서운 최부자와 엮이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질지 계산할 머리가 없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의 눈에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오갈 데 없이 쫓겨날 위기에 처한 가여운 모자의 모습만이 가득 찼고 가슴 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등에 진 나무찜을 고쳐 메고는 마당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는데 그 거대한 그림자가 달빛을 가리며 마당에 길게 드리워지자 최 부자와 장정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칠성이의 등장에 놀란 최 부자는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고 장정들도 칠성이의 거대한 덩치와 지게에 실린 엄청난 양의 나무를 보고는 기가 질린 듯 잠시 주춤했습니다. 누구냐? 남의 집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놈이. 최 부자가 짐짓 위엄을 차리며 꽥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최 부자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 씨와 최 부자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는 태산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그는 평소에 바보 같은 웃음을 싹 거두고 난생 처음으로 진지하고도 매서운 눈빛으로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굵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날도 저물고 추운데 어찌 이리 험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이가 놀라 깨겠습니다. 칠성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어 마당 전체를 웅웅거리게 만들었고 그 기세에 눌린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민 씨는 갑자기 나타난 칠성이의 등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멍하니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가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리는 나무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비릿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이 그 바보 칠성이 아니냐. 내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썩 꺼지지 않으면 내 놈 다리 몽둥이도 성치 못할 줄 알아라. 최 부자는 장정들에게 눈짓을 보내 칠성이를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장정들은 팔을 걷어붙이며 칠성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뿌리 박힌 고목처럼 서 있었는데 그의 어깨에 짊어진 거대한 나무찜이 마치 그를 보호하는 갑옷처럼 보였습니다. 장정 하나가 칠성이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칠성이는 번개같이 빠른 동작으로 그 장정의 손목을 낚아챘고 장정은 억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힘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이는 평생 산을 오르내리며 다져진 강인한 근육과 뼈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손아귀 힘은 웬만한 장정 서너시 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이는 쓰러진 장정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여전히 굳건한 자세로 최 부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돈 문제라면 말로 하셔야지 어찌 힘없는 사람에게 손을 대려 하십니까? 정 억울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칠성이의 이 말은 단순한 참견이 아니라 자신이 이 일을 책임지겠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예상치 못한 칠성이의 반격에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민 씨는 칠성이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칠성씨, 이러지 마세요. 큰일 나요. 하며 말렸지만 칠성이의 결심은 이미 확고해 보였습니다.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고 칠성이와 최 부자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보라 불리던 칠성이의 운명이 그리고 마을 전체의 이야기가 뒤바뀌게 되는 긴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른 숯덩이처럼 변해 있었는데 자신의 팔목을 잡은 칠성이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마을 사람들을 종부리듯 하며 거들먹거리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비명을 지르려다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그 곁에 서 있던 하인들은 거구의 칠성이가 뿜어내는 살기에 눌려 감히 덤벼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잡고 있던 최 부자의 팔을 거칠게 놓아주었는데 최 부자는 중심을 잃고 뒤로 몇 걸음 비틀거다가 하인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넘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었으며 흐트러진 각과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분노에 찬 눈으로 칠성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밤바람은 더욱 차갑게 불어와 마당에 널린 시래기를 흔들었고 민 씨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이 험악한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이의 힘에 겁을 먹긴 했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여 짐짓 목소리를 높여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칠성아, 내 놈이 제정신이냐? 관아에 고발하여 내 놈을 당장 옥에 가둘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남의 빚잔치에 끼어들어 행패를 부리다니. 네가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최 부자의 목소리는 앙칼지게 갈라져 듣는 이의 귀를 따갑게 만들었지만 칠성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전히 태산처럼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낮고 굵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관아에 가시려거든 가십시다. 하지만 힘없는 과부의 집에 남자 셋이 쳐들어와 행패를 부린 것이 먼저인지 그것을 말린 것이 먼저인지 사또께서 가려주시겠지요. 저는 무식하여 법은 잘 모르오나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칠성이의 말은 투박했지만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어 최 부자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칠성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민 씨를 한번 쳐다보고는 결심한 듯 최 부자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댁은 지금 당장 돈을 갚을 형편이 못 됩니다. 보시다시피 캤감도 부족하여 이 추운 겨울을 어찌나 할지 걱정인 집입니다. 그러니 저 빚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칠성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민 씨는 너무나 놀라 칠성 씨, 안 돼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며 울부짖듯 말렸고 최 부자조차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 몸뚱어리 하나뿐이니 돈 대신 나무를 해서 갚겠습니다. 어르신 댁 아궁이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나무를 해다 나를 테니 그 나무값으로 이 댁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칠성이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최 부자를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이의 제안을 듣고는 잠시 머릿속으로 줍 하나를 튕겨보았는데 칠성이의 나무 솜씨는 인근 고을에서도 알아주는 터라 질 좋은 장작을 싼 값에 아니 공짜나 다름없이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게다가 민 씨에게서 당장 현금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집을 뺏는다 해도 낡은 초가집이라 큰돈이 되지 않을 것이 뻔했기에 차라리 힘센 칠성이를 부려먹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것이라는 교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부자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짐짓 선심을 쓰는 척하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내 놈이 정녕 그 빚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원금의 이자까지 합치면 네가 평생 나무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래도 하겠다면 내 특별히 받아주마. 대신 하루라도 나무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즉시 이 집은 내 것이 되고 너 또한 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 부자의 조건은 가혹하기 그지없었지만 칠성이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조하였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최 부자 댁 마당에 장작을 쌓아 올릴 것이니 더 이상 이 댁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두고 보자. 내 놈이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라고 비아냥거리고는 하인들을 데리고 채난이 살인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최 부자 일행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지만 그 정막은 이전과는 달리 무겁고 답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민 씨에게 다가가 투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 씨는 칠성이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자고 그러셨어요? 저 악독한 사람의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요? 저는 그냥 집을 내주고 어디론가 떠나면 그만인데 왜 칠성 씨가 평생 짊어질 짐을 지셨어요? 저는 이 은혜를 죽어서도 못 갚아요. 민 씨의 울음소리는 서러움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밤하늘로 흩어졌고 칠성이는 어쩔 줄 몰라하며 머리만 극적였습니다. 그는 과묵한 성격이라 달변으로 위로할 줄은 몰랐지만 진심을 담아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걱정 마슈. 내 힘이 장사 아니유. 산의 나무는 널렸고 나는 몸 쓰는 거라면 자신 있으니께 집 뺏기고 이 추운데 어딜 가려고 그러슈. 아이 생각해서라도 맘 단단히 잡수슈. 칠성이는 민 씨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의 웃음 뒤에는 다가올 고난에 대한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마을 우물가는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로 시끌벅적했는데 간밤에 민씨네 집에서 있었던 일이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온 마을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동이를 인 아낙네들은 삼삼오오 모여 칠성이 이야기를 하며 혀를 찾는데 아니 글쎄 그 바보 칠성이가 민과분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나섰다지 뭔가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오지랖도 넓지 하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도 마음씨 하나는 비단결이야. 그 힘센 칠성이가 아니면 누가 최 부자 앞을 막아섰겠나 하며 칠성이를 두둔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가 최 부자의 계략에 말려들어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결국에는 신세만 망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걱정과 조롱 속에서도 칠성이는 묵묵히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의 뒷모습은 여느 때보다 더욱 고독하고 비장해 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의 귀에도 들어갔는데 박노인은 평소 칠성이를 아들처럼 아끼며 챙겨주던 분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곰방대에 담배를 눌러 담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지나가던 아이를 시켜 산에서 내려오는 칠성이를 좀 불러오라 일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나무를 한 짐 가득 해오던 칠성이는 박노인의 부름을 받고 땀을 뻘뻘 흘리며 노인의 집 마루 앞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이에게 시원한 물 한 사발을 건네주며 혀를 끌끌 찼는데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아, 네가 어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느냐? 최 부자가 어떤 위인인데 덜컥 그 빚을 떠안는단 말이냐? 칠성이는 물 사발을 단숨에 비우고는 손등으로 입가를 훔치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힘 하나는 남부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나무 좀 더하면 됩니다. 민씨 아주머니가 쫓겨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구만요. 칠성이의 순박한 대답에 박노인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아, 남의 짐을 지는 것은 산을 옮기는 것보다 어려운 법이다. 빚이라는 것은 갚아도 줄지 않는 유물과 같아서 최 부자 같은 사람이 너를 가만히 놔둘 줄 아느냐? 네가 흘린 땀방울을 그자는 족족 빨아먹고도 모자라 네 뼈까지 우려먹을 위인이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격이니 이제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엄하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칠성이를 향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박노인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착한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세상 일이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네가 겪을 고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 부자는 온갖 핑계를 대며 빚을 줄여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날이 갈수록 지쳐갈 게다. 그러니 절대 빈틈을 보이지 말고 네가 한 나무의 양을 꼼꼼히 기억해 두거라. 비록 그를 모르는 너지만 낫으로 나무의 표시라도 해서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 박노인의 충고는 칠성이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었지만 그를 모르는 칠성이는 그저 머리만 극적이며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쉬며 칠성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칠성이는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최 부자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씩씩했지만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의 무게는 어제보다 훨씬 무거워진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칠성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을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 새벽별이 채 지기도 전에 산에 올라 해가 져서 사위가 깜깜해질 때까지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성이의 도끼질 소리는 온 산을 울리며 마을 사람들의 아침잠을 깨웠고 저녁이면 산더미 같은 나무를 지고 내려오는 그의 모습이 마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칠성이는 끼니도 거른 채 일에만 매달렸고 민씨는 그런 칠성이가 안쓰러워 주먹밥을 만들어 산입구까지 찾아가 몰래 놓아두곤 했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이가 가져온 나무를 보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좋아했지만 정작 칠성이 앞에서는 나무가 젖었네, 옹이가 많네 하며 트집을 잡기 일쑤였고 장부에는 칠성이가 가져온 양보다 훨씬 적게 적어 넣는 교활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직한 칠성이는 그런 최 부자의 속임수를 알 리 없었고 그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날씨는 점점 더 추워져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다가오고 있었고 산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칠성이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칠성이의 손은 터지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고 얼굴은 찬바람에 그을려 검게 변해갔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칠성이를 비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지 않고 약속을 지키려는 그의 모습에 점차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칠성이가 이 고된 시련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고 최 부자의 탐욕은 끝이 보이지 않아 칠성이의 앞날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가 칠성이를 불러놓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는데 요즘 나무값이 떨어져서 네가 해오는 나무로는 이자도 갚기 힘들다. 앞으로는 하루에 지금보다 2배는 더 해와야 빚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억울함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미 약속에 묶인 몸이라 항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분을 사겨야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박노인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놈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하며 혀를 찼습니다. 칠성이는 그날 밤 텅 빈 자신의 집 아궁이 앞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몸으로 때우는 것만으로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다음 날 새벽 여느 때보다 더욱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는데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잿빛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한 칠성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을을 내려다보았는데 저 멀리 민씨네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정의를 바로잡고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거친 숨을 내쉬며 도끼를 고쳐잡고 눈 덮인 산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깊고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제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최 부자의 악랄한 계략이 칠성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보라 불리던 나무꾼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산골 마을을 덮치면서 칠성이의 거친 숨소리는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지기 무섭게 얼어붙을 것만 같은 혹독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눈이 한 번 내리면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쌓이는 깊은 산중이라 마을 사람들은 바깥 출입을 삼가고 방 안에 웅크려 겨울을 나곤 했지만 칠성이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동이 트기도 전에 꽁꽁 언주먹밥 한 덩이를 허리춤에 차고 산을 올랐는데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그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도끼질을 해댔습니다. 산 짐승들도 추위를 피해 굴 속으로 숨어버린 적막한 숲 속에서 오직 칠성이의 도끼 소리만이 쿵쿵 둔탁하게 울려 퍼지며 겨울산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터지고 갈라져 피딱지가 안 잡고 얼굴은 찬바람에 트다 못해 검붉게 변해버렸지만 칠성이는 잠시도 쉬지 않고 나무를 베고 또 베었습니다. 최 부전의 마당에는 칠성이가 해온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지만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입은 좀처럼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최 부자는 따뜻한 사랑방 아랫목에 앉아 문틈으로 칠성이가 지게를 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훔쳐보며 곰방대를 빨아댔는데 그의 눈에는 고마움 대신 비릿한 계산속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칠성이가 힘들게 해온 나무를 검사한다는 핑계로 트집을 잡기 일쑤였는데 이 나무는 덜 말라서 연기만 나겠군. 혹은 이건 옹이가 너무 많아 쪼개기 힘들겠어. 하며 칠성이의 기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화를 내기는커녕 죄송하구만요. 내일은 더 좋은 놈으로다가 해오겠구만요. 하며 굽실거릴 뿐이었습니다. 칠성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민신의 집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었기에 자존심 따위는 눈 녹듯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미련한 곰 같은 우직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최 부자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저러다 칠성이 사람 잡겠네. 사람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리 험한 일을 하니 쇠인들 배견하겠나 하며 걱정스런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남정네들 또한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최 부자 그 양반 너무하네 그려. 빚이 웬수라지만 사람을 저렇게 부려먹고도 빚을 안 깎아준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하며 성토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최 부자에게 따질 용기는 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권세와 재력이 워낙 막강한 탓에 혹여나 밉보여 해코지라도 당할까 두려워 그저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철저히 고립된 채 마치 거대한 바위를 홀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은 사람처럼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 부자의 횡포는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져만 갔는데 그는 칠성이가 해온 나무의 양을 장부에 적을 때마다 슬쩍 숫자를 줄여 적거나 이자를 터무니없이 높게 계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칠성이가 용기를 내어 어르신 나무를 이만큼이나 해왔으니 빚이 좀 줄었겠지요? 하고 조심스레 묻자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장부를 탁 덮어버렸습니다. 이놈아, 네가 먹은 밥값은 생각 안 하느냐. 그리고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법인데 네가 해온 나무 쪼가리 몇 개로 그 큰 돈이 금방 갚아질 줄 알았더냐.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어. 최 부자의 호통에 칠성이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이의 등 뒤로 최 부자의 비웃음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민 씨는 매일 저녁 지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칠성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칠성이가 자신 때문에 이 모진 고생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 어느 날 밤 칠성이의 소매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칠성씨,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집은 그냥 줘버리면 그만이에요.
칠성 씨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발 우리 도망이라도 가요. 하지만 칠성이는 민 씨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슈? 이 추운 겨울에 어린 것을 데리고 어딜 간다 말이슈. 내 몸은 튼튼하니께 걱정 마슈. 그리고 사람이 한 번 뱉은 말은 지켜야 하는 법이유. 내가 꼭 이 집 지켜드릴 테니께 딴맘 먹지 마슈. 칠성이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민 씨는 그 진심에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발이 더욱 굵어지더니 급기야는 천지를 뒤덮을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대고 밖에서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뚝뚝 들려오는 험악한 밤이었습니다. 민 씨는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칠성이 걱정과 최부자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반다지 괴짝에 시선이 머물렀는데 그것은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꼼꼼하고 빈틈없는 성격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기록하거나 셈을 봐주던 사람이었기에 민 씨는 혹시나 그 안에 빚에 관한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가까이 대고 괴짝의 먼지를 털어낸 뒤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괴짝 안에는 남편이 입던 낡은 옷가지들과 쓰다 남은 종이 뭉치 그리고 아이의 베네저고리 같은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으며 괴짝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손끝에 닿는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옛 추억을 불러일으켜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옷가지 사이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는데 열어보니 남편이 쓰던 낡은 붓과 벼루가 들어있어 민 씨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만 남겨두고 먼저 가셨나요? 당신이 있었다면 저 악독한 최부자에게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민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괴짝의 바닥을 더듬던 민 씨의 손끝에 무언가 이상한 틈새가 만져졌습니다. 나무 바닥이 살짝 들려있는 것 같아 손톱을 넣어 들어 올리자 얇은 나무 판자가 떨어져 나가며 그 아래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민 씨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름 먹인 종이에 겹겹이 쌓여있는 낡은 책 한 권이었는데 겉면에는 비망록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벗겨내고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거래했던 모든 내용이 날짜와 금액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눈을 크게 뜨며 최부자와의 거래 내용을 찾기 위해 책장을 급히 넘겼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민 씨의 눈동자가 어느 한 페이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남편이 죽기 직전 최 부자에게 빚의 상당 부분을 갚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임자년 11월 20날 쌀열 가마와 현금 단량을 최 부자에게 건네다. 남은 빚은 이제 쌀 2가마뿐이다. 민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의 글씨체가 분명했고 그 아래에는 최 부자가 직접 찍어준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남편이 갑작스레 병으로 죽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빚을 갚지 않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이자를 부풀려 덮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민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이내 책을 부여잡고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이런 천벌을 받을 인간 같으니라고. 우리 남편이 피땀 흘려 갚은 돈을 떼어먹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모자를 길거리로 내몰려 하다니. 분노와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민 씨의 온몸을 휘감았고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민 씨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칠성이가 그토록 고생하며 갚으려 했던 빚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허상이었으며 최 부자는 칠성이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민 씨의 집을 뺏기 위해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산에서 내려오던 칠성이는 갑작스러운 폭설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순식간에 허리까지 차올랐고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눈발 때문에 길을 잃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겨야 했습니다. 칠성이는 지게를 버리고 몸만이라도 빠져나오려 했지만 해온 나무가 아까워 차마 그러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손발의 감각이 없어졌고 의식이 점점 흐릿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칠성이는 눈 속에 파묻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안 되는데, 민씨, 아주머니네 빚을 다 갚아야 하는데. 칠성이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만을 되뇌며 억지로 눈을 뜨려 애썼습니다. 그 시각 칠성이가 돌아오지 않자 불길한 예감을 느낀 민씨는 아이를 이불 속에 단단히 묻어두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칠성씨, 칠성씨, 민씨는 눈보라를 헤치며 목이 터져라 칠성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이가 평소 다니던 산길 입구 쪽으로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는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 한 발자국 떼기도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포기하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산 쪽으로 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 속에 파묻힌 거대한 물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눈사람처럼 하얗게 변해버린 칠성이었는데 그는 지게를 꼭 껴안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 씨는 쏘스라치게 놀라 칠성이에게 달려가 눈을 털어내고 그의 뺨을 때리며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씨,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죽어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민 씨의 절규에 칠성이가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내며 눈꺼풀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민 씨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칠성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거구의 칠성이를 혼자 힘으로 옮기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칠성이가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는데 그는 민 씨를 보자마자 바보처럼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날도 추운데 왜 나오셨대요? 내 나무 다 해왔으니께 걱정 마슈. 그 모습을 본 민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해 칠성이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칠성이를 집으로 데려온 민 씨는 아랫목에 그를 눕히고 꽁꽁 언 손발을 주무르며 녹여주었습니다. 방 안의 온기에 칠성이는 겨우 안색을 되찾았지만 고된 노동과 추위로 인해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 씨는 칠성이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다시 한번 최 부자에 대한 분노를 되새겼고 품속에 간직한 비망록을 꺼내어 칠성이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칠성씨, 이제 나무하러 안 가셔도 돼요. 우리가 속았어요. 최 부자 그 사람이 우리를 감쪽같이 속인 거예요. 민 씨는 비망록에 적힌 내용을 칠성이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칠성이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눈만 껌뻑이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여태 헛고생을 한 거란 말이유? 빚이 없는데도 나무를 해다 바쳤단 말이유? 칠성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주먹을 쥔 손에는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칠성이었지만 자신이 믿고 따랐던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민 씨는 칠성이의 손을 꼭 잡으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최부자 댁으로 갈 거예요. 이 장부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밝힐 거예요. 칠성 씨, 저를 도와주실 수 있죠? 민 씨의 말에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뜨거운 입김을 내뿜었습니다. 암만유, 내 그 양반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만요. 내일 아침 아주머니 뒤는 내가 지킬 테니 걱정 말고 앞장서슈.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멈추고 맑게 갠 하늘이 드러났지만 마을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민 씨와 칠성이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최부자의 탐욕을 걷어내겠다는 붉은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몸살기가 있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민 씨의 뒤를 따랐습니다. 민 씨는 남편의 비망록을 품에 단단히 안고 비장한 표정으로 살인문을 나섰고 칠성이는 도끼 대신 굵은 참나무 뭉둥이를 하나 집어들고 묵묵히 그녀의 보디가드가 되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비장한 표정으로 최부자네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하나둘씩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네 집 앞마당에는 하인들이 간밤에 내린 눈을 치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대문이 활짝 열리며 민 씨와 칠성이가 들어서자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랑방에서 아침상을 받고 있던 최부자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는데 칠성이와 민 씨가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웬 행패냐. 칠성이 놈은 나무하러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 게야. 최부자가 쩌렁쩌렁하게 고함을 쳤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기죽지 않고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민 씨는 품에서 비망록을 꺼내 높이 쳐들며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부자 어르신,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여기 돌아가신 제 남편이 남긴 장부가 있습니다. 빚은 이미 갚았는데 어찌하여 거짓 문서로 우리를 괴롭히고 칠성 씨를 종처럼 부려먹었단 말입니까? 민 씨의 외침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가르고 마을 전체로 울려 퍼졌고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최부자네 마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는 민 씨의 손에 들린 낡은 책을 보고는 안색이 하얗게 질렸는데 그것은 자신이 태워 없애버렸다고 생각했던 장부와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최부자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변명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칠성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거대한 몸집으로 그를 압박해오자 입이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바보 칠성이와 매맞던 과부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민 씨가 지켜든 낡은 장부를 보자마자 마치 도깨비라도 본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는데 그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고 동공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비열한 짓이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크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가 어디서 가짜 장부를 만들어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게냐. 내 도장은 어디서 훔쳐다 찍은 것이냐. 여봐라. 전현이 들고 있는 종이 쪼가리를 당장 뺏어라. 그리고 저 무식한 놈도 멍석마리를 해서 쫓아버려라. 최 부자의 악에 바친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고 침을 튀기며 발악하는 모습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주인 영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머뭇거리던 하인들은 몽둥이를 고쳐잡고 민 씨와 칠성이를 향해 험악한 기세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자 민 씨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칠성이의 등 뒤로 몸을 숨겼는데 칠성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태산처럼
그 자리에 버티고 섰습니다. 그는 달려오는 하인들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손에 들고 있던 굵은 참나무 몽둥이를 허공에 붕소리가 나도록 휘둘렀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맹렬한지 하인들이 기겁을 하며 멈춰 섰습니다. 칠성이는 평소에 어수룩한 말투가 아닌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주머니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바보라서 참은 것이지 힘이 없어서 참은 줄 아느냐. 내 몽둥이가 부러지나 너희들 뼈가 부러지나 한번 해보자. 칠성이의 눈에서는 파란 불꽃이 튀는 듯했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감히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최 부잔의 마당을 가득 메웠는데 그 중에는 마을의 어른인 박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와 근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게 아침부터 무슨 난리들인가. 최 부자, 자네는 점잖은 사람이 어찌 힘없는 안악과 나무꾼을 상대로 이리 험한 꼴을 보인단 말인가. 그리고 민씨, 자네가 들고 있는 그 책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사단이 났는가? 박노인의 등장에 소란은 잠시 잦아들었고 민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박노인에게 다가가 장부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제 남편이 남긴 비망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빚을 갚은 내역이 다 적혀 있습니다. 최 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고 안경을 고쳐 쓴 뒤 꼼꼼하게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박노인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고 최 부자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박노인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최 부자를 노려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나. 최 부자, 자네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여기 자네가 직접 찍어준 도장이 선명하고 날짜와 금액이 쌀 한 톨까지 정확히 적혀 있네. 이미 3년 전에 원금과 이자를 대부분 상환했거늘 어찌하여 남편 잃은 과부를 속여 집을 뺏으려 하고 죄 없는 청년을 노예처럼 부렸단 말인가. 박노인의 호통이 떨어지자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 웅성거림은 이내 거대한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우리가 그동안 낸 이자도 다 엉터리 아니야?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가 있어. 칠성이가 저 추운 겨울에 손이 터지도록 일한 게 다 헛수고였다니 당장 관아에 고발해서 옥살이를 시켜야 해. 마을 사람들은 삿대질을 하며 최 부자를 성토했고 어떤 사람들은 돌멩이를 집어 던지려는 신호까지 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하인들조차 슬그머니 몽둥이를 내리고 군중 속으로 숨어버리거나 도망칠 눈치를 보고 있었고 최 부자는 완전히 고립되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분노한 군중을 해치고 최 부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는데 그 거대한 그림자가 최 부자를 완전히 덮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최 부자는 털썩 주저앉으며 칠성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칠성아, 내가 잘못했다. 내 잠시 눈이 어두워 실수를 했나 보구나. 제발 용서해다오. 내 너에게 섭섭지 않게 보상해주마. 칠성이는 그런 최 부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잡힌 바짓가랑이를 뿌리치고는 굵은 팔뚝을 걷어붙였습니다. 실수라고요? 실수가 아니라 사기요. 도둑질입니다. 내 땀과 피. 그리고 아주머니의 눈물을 돈 몇 푼으로 퉁치려 하십니까? 당장 그 더러운 입 다무시오. 칠성이는 주먹을 높이 쳐들었지만 차마 늙은이를 때릴 수는 없어 옆에 있던 장독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장독이 산산조각 나면서 간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장독 깨지는 소리에 놀란 최 부자는
기절초풍을 하여 뒤로 나자빠졌고 박노인이 다시 나서서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칠성아, 참아라. 내분한 마음은 알겠으나 폭력을 쓰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최 부자, 자네는 당장 민신의 집문서를 가져오고 그동안 칠성이가 해온 나뭇값을 시세대로 쳐서 내놓게.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대금 놀이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만약 거절한다면 내 당장 사또께 이 장부를 들고 가서 자네의 죄상을 낱낱이 고할 것이네. 박노인의 단호한 판결에 마을 사람들도 그렇소. 당장 내놓으시오. 하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은 최 부자는 하인을 시켜 방 안 깊숙한 곳에서 문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인이 가져온 집문서를 받아든 칠성이는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듯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그를 몰라 알 수가 없었기에 박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박노인이 문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자 칠성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씨에게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민씨는 되찾은 집문서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칠성씨. 그리고 어르신, 마을분들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민씨는 칠성이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렸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칠성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민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 부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칠성이가 겨우 내에 온 나무값을 계산하여 돈주머니를 내놓았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다는 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칠성이는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묵직한 무게를 느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돈은 내 핏값이 아니라 아주머니와 아이가 겨울을 날 양식이 될 거요. 다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마시오. 칠성이는 최 부자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망신창이가 된 채 방 안으로 도망치듯 숨어버렸고 대문 밖에는 그의 악행이 끝났음을 알리는 맑은 햇살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등을 두드리며 장하다. 칠성이, 네가 진짜 남자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끝나고 민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칠성이를 바보라고 놀리던 아이들도 이제는 경외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아낙네들은 칠성이에게 따뜻한 떡이나 과일을 건네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칠성이는 갑작스러운 환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혔지만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 바보가 아니라 마을의 불의에 맞서 싸운 영웅이자 이웃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눈 덮인 마을 길을 걸으며 칠성이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어깨가 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옆에서 걷는 민씨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씨와 칠성이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묵은 근심도 함께 쓸어내렸습니다. 민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껴두었던 쌀을 씻어 밥을 짓기 시작했고 칠성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정겹게 들려왔고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두 사람의 앞날이 이제는 따뜻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최 부자에게서 받아온 돈으로 쌀과 고기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굶주림과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칠성이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민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발 뻗고 주무슈. 저 영감탱이가 다시는 얼씬도 못할 거니께. 민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씨네 좁은 방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김치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술을 한 병 들고 와서 칠성이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박노인도
아랫목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칠성이를 바라보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칠성아, 네가 오늘 큰일을 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걸 네가 몸소 보여주었어. 이제 너도 장가갈 때가 되었는데 내가 참한 색시 하나 알아봐 주랴. 박 노인의 농담에 칠성이는 귀까지 빨개지며 손사래를 쳤고 방 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바람 소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방 안에 온기는 사람들의 정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돌아가고 민 씨와 칠성이는 타던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힌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두 사람을 비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문득 그 별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성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칠성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민 씨가 말을 잇지 못하자 칠성이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마슈. 사람은 돕고 사는 거라지 않았소. 나도 아주머니 덕분에 사람 구실하게 되었으니께 쌤쌤이유.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칠성이의 말에 민 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칠성이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힘만 센 나무꾼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민 씨의 집 울타리를 튼튼하게 고치고 마당을 넓혀 아이가 뛰어놀 수 있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 오손도손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와의 싸움은 끝났지만 칠성이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눈 쌓인 지붕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으며 고된 하루를 보낸 두 사람에게 평온한 휴식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평화롭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어느덧 산골 마을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매서운 동장군이 물러가고 산등성이 너머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봄바람이 겨우내 쌓여있던 눈을 녹이며 골짜기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밑에 길게 매달려 있던 고드름은 수정처럼 맑은 물방울이 되어 톡톡 떨어졌고 양지바른 언덕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며 회색빛이었던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의 기나긴 싸움에서 승리한 뒤 칠성이와 민 씨의 집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감싸 안는 따뜻한 기운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라 불리며 놀림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었으며 민 씨 또한 비톡촉에 시달리며 숨죽여 우는 가련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이웃이 되었고 그들의 집 마당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날이 풀리자마자 가장 먼저 민신의 집을 수리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는데 그동안 최 부자의 빚을 갚느라 돌보지 못해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비가 새던 초가집을 튼튼하게 고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산에서 굵고 단단한 소나무를 베어와 썩은 기둥을 갈아 끼우고 황토를 개어 갈라진 벽틈을 꼼꼼하게 메웠으며 지붕의 썩은 이형을 걷어내고 햇볕집으로 두툼하게 엮어 올렸습니다. 칠성이의 망치질 소리는 경쾌하게 마을 전체로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마치 새로운 삶을 알리는 희망의 북소리처럼 들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발을 멈추고 흐뭇하게 지켜보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칠성이에게 힘든 일을 떠넘기고 모른 척했을 사람들이 이제는 떡이나 막걸리를 들고 찾아와 칠성아, 참말로 솜씨가 좋구나. 이 집이 이제 대궐 부럽지 않게 되었어. 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민 씨는 칠성이가 일하는 동안 정성껏 새참을 준비했는데 하얀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그리고 칠성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소반 가득 차려내곤 했습니다. 칠성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마루에 걸터 앉아 밥을 먹을 때면 민 씨는 행주로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천천히 드세요. 체하겠어요. 칠성 씨 덕분에 우리 집이 호강을 하네요. 라고 말하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칠성이는 민 씨의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밥그릇을 싹 비우고는 아주머니 밥심으로 내가 힘을 쓰는 거 아니것슈. 이 집은 내가 평생 비바람 안 맞게 지켜줄라니께 걱정 붙들어 매슈라며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당에서 놀던 민 씨의 어린 아들이 쪼르르 달려와 칠성이의 등 뒤에 매달리며 아저씨, 나도 커서 아저씨처럼 힘센 사람이 될래요. 하고 제잘거렸고 칠성이는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목마를 태워주며 그렇고 말고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장사가 될 게다 하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집수리가 얼추 마무리되자 민씨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아늑하고 단단한 집으로 탈바꿈했는데 칠성이는 내친김에 무너져 내린 울타리도 다시 세우고 마당 한켠에는 텃밭도 넉넉하게 일구었습니다. 그는 텃밭에 상추며 고추며 오이 모종을 심으면서 여름이면 민씨와 아이가 싱싱한 채소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혼자 싱글벙글 웃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부지런함과 솜씨에 감탄하며 이제는 그를 칠성 장사 혹은 칠성 서방이라고 높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칠성이의 힘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당한 푼잭을 쳐주며 일을 부탁했고 칠성이는 그 돈을 모아 민 씨에게 고운 옷감을 사주거나 아이에게 필요한 책과 붓을 사주며 가장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최 부자 사건 이후로 칠성이는 마을의 정의로운 해결사로 통하게 되어 마을에 잦은 일이 생기거나 다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칠성이를 찾아와 중재를 부탁할 정도로 그의 위상은 높아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이 칠성이와 민 씨를 불러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아하니 두 사람 마음이 서로에게 있는 것 같은데 이참에 합치는 것이 어떻겠나. 마을 사람들도 다들 두 사람이 짝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 칠성이 너도 이제 제 짝을 찾아야 하고 민 씨도 든든한 바람막이가 필요하지 않은가. 박노인의 말에 칠성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 고개만 푹 숙였고 민 씨 또한 부끄러워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싫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기에 박노인은 허어 웃으며 나를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달 보름이 길이리니 그때 조촐하게 혼례를 올리자꾸나. 내가 주례를 서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준비하게. 박노인의 주선으로 칠성이와 민 씨의 혼례 날짜가 잡히자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혼례식 날, 민씨네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음식을 장만해와 풍성한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칠성이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 늠름한 신랑의 자태를 뽐냈고 민씨는 연지 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고운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평생 흑투성이 옷만 입고 다니던 칠성이가 그렇게 번듯하게 차려입으니 마을 처녀들이 어머, 칠성이가 저렇게 잘생겼었나? 하며 수군거릴 정도였습니다. 박노인의 집례하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절을 올리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했는데 칠성이의 굵은 눈망울에는 감격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 누군가에게 이토록 축복받고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최 부자가 쭈뼛거리며 마당 한 구석에 나타났는데 그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를 쫓아내려 하자 칠성이가 손을 들어 제지하고는 술 한 잔을 가득 부어 최 부자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지난 일은 다 잊고 오늘 같은 좋은 날 술이나 한 잔 드시고 가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것슈. 칠성이의 넓은 아량의 최부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칠성아, 내 정말 미안하다. 네가 참으로 큰 사람이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최 부자는 눈물을 훔치며 칠성이의 손을 꼭 잡았다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대인배 같은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 칠성이는 민씨와 나란히 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가 많이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지만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당신과 아이를 굶기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소. 내가 가진 힘은 다 당신들을 위해 쓸 것이요. 칠성이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민씨는 칠성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바보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저도 서방님을 잘 받들고 우리 식구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방 안의 촛불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타올랐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몇 해가 지났습니다. 칠성이네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화목하고 부유한 집 중 하나가 되었는데 칠성이는 부지런히 일하여 논밭을 늘리고 소도 한 마리 키우게 되었습니다. 민씨가 낳은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서당에 다니며 글을 읽었는데 칠성이는 아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칠성이와 민씨 사이에는 귀여운 딸아이도 하나 생겨 칠성이는 딸 바보가 되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도 예쁜 꽃이나 다람쥐를 보면 딸 생각이 나서 허 웃으며 주머니에 넣어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네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 집이 바로 복받은 집이야.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니까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한방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칠성이네 가족은 따뜻한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군고구마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구수한 고구마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고 칠성이는 잘 익은 고구마를 호호 불어 민씨의 입에 넣어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이 고구마 참 달지? 우리 사는 것도 꼭 이 고구마 맛 같구만. 민씨는 입안 가득 고구마를 오물거리며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전에는 겨울이 그렇게 춥고 무섭더니 이제는 눈 오는 밤이 제일 따뜻하고 좋네요. 창호지 문 밖에는 찬바람이 윙윙 불고 있었지만 칠성이네 방 안은 그 어떤 궁궐보다도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칠성이는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보라 불리며 무시당하던 시절, 춥고 배고팠던 날들, 그리고 민씨를 구하기 위해 최 부자와 맞서 싸웠던 그 치열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칠성이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자신을 믿어주는 이웃들이 있기에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민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부인,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늙어갑시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말이오. 민씨는 칠성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칠성이네 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눈 내리는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칠성이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를 하늘 높이 전하는 듯했고 마을을 지키는 느티나무도 하얀 눈옷을 입고 그들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나무꾼이 진정한 사랑과 용기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이 산골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긴긴 겨울밤 화롯가에서 아이들을 잠재우는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처럼,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처럼 구수하고 정겨운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 마을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여러분도 칠성인의 가족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